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다음 토지 분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자, 보기 1번 볼게요. 필지 나왔습니다. 필지는 소유권 등이 미치는 한계를 제시하는 법적 개념의 토지가 되고요. 또한 등기 및 등록의 단위가 된다. 아주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문장 표현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지가의 상승 투기의 목적 나왔죠. 자, 지가 상승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장기간 방치되는 땅을 우리는 공한지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고요. 또한 지력회복 등을 즉 합리적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쉬고 있는 땅을 휴한지라고 배웠던 기억 나실 거예요. 3번 획지는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로서 경제적 개념의 토지다. 또 1필지가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가지 획지가 된다는 건 법적으로는 물건이 하나지만 그 하나의 물건에 2개 이상 복수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맞습니다. 4번 볼게요. 하나의 획지가 여러 개의 필지가 될 때 구분평가된다. 요거 앞뒤가 바꿨네요. 자, 획지하고 필지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즉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될 때는 하나의 물건이더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는 게 감정평가 규칙의 규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네요. 자, 나머지 5번은 가볍게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볼게요. 부동산 개념 물어봤죠? 틀린 겁니다.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옳은 지문이죠. 2번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수목이나 다년생 식물은 대표적인 종속정착물이에요. 이 종속정착물을 다르게 바꾸면 토지의 일부인 물건이라고 문장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3번 준부동산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이라고 배웠던 적 있고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등이 바로 준부동산에 속한다는 거 종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4번 자산, 자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의료수의 부동산은 복합 개념 중 경제적 개념 그랬는데 얼핏 보면 자자생소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개념 맞네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자연은 공자위환, 즉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은 경제가 아니라 기술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자연이 아니라 자본이란 말이 들어가야만 옳은 지문이었을 텐데 자연자가 붙었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죠. 자, 5번은 뭐 현장 자원의 뜻이니까 한번 가볍게 참고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3번 볼게요.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토지의 특성을 물어봤는데 자, 지가를 상승시킨다. 또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다. 자,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생산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거 부증성이네요. 또 대표적인 표현 집약이란 말. 그래서 집약이란 말이 나오거나 또는 뭐 독점 소유욕, 뭐 생산비를 투입해서 증가시킬 수 없다, 생산해낼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말 나오면 그냥 부증성을 답으로 하셔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3번의 정답은 2번이었네요. 4번 볼게요.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물어봤네요. 예, 잘못된 거. 1번 수요 곡성이란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구매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최소 수량을 나타내는 점들을 연결한 곡선이다 했는데 1번 틀렸죠. 원래 수요량은 최소 수량이 아니라 최대 수량입니다. 수요량, 공급량 둘 다 성격상 최대 수량인 거죠. 그래서 수요량 그러면 구입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최대한의 어떤 구매할 의사가 있는 양, 이것이 수요량이 되고요. 공급량도 공급할 의사와 또 판매 능력을 갖춘 최대한의 양이 공급량이라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2번 개별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시장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 했는데 자, 기울기 자체는 개별이 크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곡선의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라고 배운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기울기가 큰 쪽이 탄력성은 작아요. 따라서 이걸 탄력성으로 본다면 개별 곡선의 탄력성이 시장 곡선의 탄력성보다는 작다, 즉 비탄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곡선의 기울기 가지고 물어보느냐, 탄력성의 크기를 가지고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크다, 작다의 위치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거니까 이 점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죠. 자, 나머지 부동산 시장 분석에서 수요란 구매 능력을 갖춘 유효 수요이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구매 능력을 수반해야 된다. 옳은 지문이죠. 또 4번 같은 문장 해석할 때 무슨 현재, 이 현재란 말 자체가 시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시점은 그 자체가 절약 개념과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공급량이 1200만 채라는 뜻이니까 절약의 주택 공급량은 1200만 채죠. 그중에서 150만 채가 공가, 분양이 되지 않고 비어 있다면 절약의 주택 수요량은 150을 뺀 1050만 채가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4번의 정답은 1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다음 경제 변수들 중에서 절약 변수. 자, 절약 변수는요, 외울 때 제자가 통부인. 이렇게 외웠던 기억나시죠? 제자가 통부인이다. 자, 재는 재고, 자는 자산, 가는 가치 또는 가격, 통은 통화량이죠. 자, 부는 부채고, 인은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기역번에 재고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인구 나왔고요. 리을번에 자산과 가치가 나왔고, 또 비읍번에 집가, 그리고 지읍번에 통화량, 치읍번의 주택보급률은 절약 변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6개입니다. 6개니까 정답이 1번인데 한 가지 조심할 건 인구자 들어가면 절약이다라고 단편적으로 외우신 분들은요. 이응번도 인구가 있으니까 절약 아니냐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인구까지만 나왔다면 절약이 맞지만 그 뒤에 변동분이란 말이 붙으면 보다 유량이 됩니다. 아시겠죠? 절약이 나왔는데 뒤에 변동분이 나오면 그건 유량을 의미한다고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네요. 6번 균형 이동이죠. 틀린 건데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이때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말 나오면 화살표 그려주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거든요. 자, 수요는 증가하고요. 공급이 감소해요. 일단 수요 공급의 변화 방향이 반대죠. 우리 어떻게 배웠죠? 수요와 공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뀔 때는 가격은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양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배웠던 기억 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가격부터 볼게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인기가 짱이 되는 거죠. 그럼 인기가 높은 물건은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끊고 공급이 감소한다는 건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물건이 귀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귀한 물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요, 내려요? 오르겠죠? 그럼 양쪽 모두 가격이 오르는 원인끼리 묶였으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말이 나와야 돼요. 다만 수요가 예컨대 10개 늘어나는 그만큼 공급이 10개 줄어든다. 즉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공급이 감소한다면 10개 늘었는데 10개가 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인 양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균형량은 증가가 아니라 변화가 없다. 불변이라는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은 총체적 난국이죠. 문장 전부가 다 틀렸어요. 따라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죠. 나머지 볼게요.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 항상 수요 공급이 함께 바뀔 때는 어느 쪽을 보시는 게 편합니까? 그렇죠. 변동폭이 큰 쪽만을 보시면 돼요. 자,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변동폭이 큰 쪽인 수요 감소만 보시고 가격과 양을 파악하시면 돼요.
일단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 우리말로 바꾸면 인기가 떨어진 거죠. 그럼 인기가 낮은 물건은 가격이 하락할 거고 또 인기가 낮으니까 거래되는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3번 볼게요. 공급은 불변이다. 제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문장을 해석하실 때 어디가 일정하다, 불변이다,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만 나오면 그 일정하고 불변이고 변화가 없는 대목은 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3번도 공급이 불변이라고 나왔으니까 공급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어디만? 수요 증가만 보시면 돼요. 자, 수요의 증가는 우리말로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인기짱. 자, 인기가 높으니까 가격 올라갈 거고 그만큼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은 증가한다. 맞죠? 4번 볼게요. 연립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한다. 자, 봐요.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우리 어떻게 배웠죠? 수요와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바뀔 때는 양은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가격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럼 가격 변화는 정확히 알 수 없고요. 또한 사는 쪽과 파는 쪽이 모두 줄어드니까 당연히 거래되는 양도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5번 단독주택의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 그랬죠. 제발 부탁드려요. 크다 작다 나오면 부등호 그리면 게임 끝나요. 근데 부등호를 그리는 게 귀찮으니까 눈만 껌뻑껌뻑 대면서 보려니 그게 얼마나 혼란이 오고 헷갈리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럼 제가 아까도 강조했죠. 변동폭이 큰 쪽만 보시면 된다. 그럼 수요 증가 또 나왔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인기짱. 그럼 가격 올라요? 양 늘어요. 가격 올라요? 양 늘어요. 맞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죠. 7번 볼게요. 탄력성 물어봤죠.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1번 대체재가 많을수록 곡선의 기울기는 수직에 가까운 게 아니라 수평선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미 제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첫 번째 곡선의 기울기와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탄력성의 크기는 서로 반비례입니다. 즉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 가파르면 그만큼 탄력성이 작게 되고요. 기울기가 완만해질수록 탄력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수직선이란 말은 상당히 기울기가 가파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대체재가 많다. 대체재가 많아질수록 탄력성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탄력성이 커지게 되니까 당연히 곡선의 기울기는 작아져야 되겠죠. 그럼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걸 우리는 가파르다고 할까요? 완만하다고 할까요? 완만하다고 하겠죠. 그럼 기울기가 완만하면 곡선의 형태가 수직선에 가까워질까요? 수평선에 가까워질까요? 당연히 수평선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는 거예요. 2번 중고주택의 수요 탄력성이 신규주택의 수요 탄력성보다 작아요. 그래서 신수비탄, 신수가 뭐냐면 신규 부동산 수요는 중고 부동산 수요보다 탄력성이 크다라고 외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자, 3번 볼게요. 분양가가 5% 오를 때 수요량이 5% 감소한다면 수요 탄력성은 0이 아니고 1이 되죠.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했죠. 탄력성 문제를 푸실 때 굉장히 문제를 못 푸는 분들이 어떻게 푸냐면 문장 전체를 다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죠. 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질 못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 같으면요. 어차피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얼마로 바뀔 때 양이 얼마만큼 바뀌는가 두 가지만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가격과 양의 변동만 보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5 바뀌었죠. 상승, 하락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럼 가격이 5 바뀔 때 양도 5 바뀌었죠. 그렇죠. 그럼 가격이 바뀐 만큼 양이 바뀌는 경우는 단위 탄력이 돼요. 그럼 단위 탄력이 되니까 단위 탄력일 때 탄력성 값은 1, 2 된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탄력성이 0이 된다는 건 완전 비탄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혀 연결성이 없게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 일단 완전 비탄력은요, 가격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양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완전 비탄력이에요. 일단 완전 비탄력 써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양이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완전 비탄력은 앞뒤 무슨 말이 붙어도 양 변화가 없다고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양이 증가한다며.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틀렸으니까 뭐 읽어보나마나 답은 5번이겠네요. 자, 주거용 부동산의 탄력성이 상공업용 부동산 탄력성보다 크다. 탄력적이다. 맞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5번이 돼요. 우리가 왜 탄력성 결정률 외우실 때 주장, 세수, 신수, 비탄 이런 거 외웠던 기억 나요, 안 나요? 나시죠? 주가 뭐예요? 주거용 부동산이 상공업용 부동산보다 탄력성이 크다라고 배웠던 기억 나셔야 됩니다. 자, 7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8번 볼게요. 연립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8. 그리고 소득 탄력성이 0.5라고 나와요. 근데 연립주택의 가격이 10% 오름에도 불구하고 연립주택의 수요량이 이전보다 10%가 늘었다고 나오죠. 이렇게 되려면 소득이 얼마만큼 변화해야 되겠는가라고 물어봤죠. 근데 저런 문제 풀 때 요령이 뭐냐면 탄력성이 여러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무조건 그 탄력성을 가지고 양을 구하는 공식부터 써놓고 보는 게 요령이에요. 그래서 일단 양 그리고 양 이 공식의 구조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가가양이 뭐냐면 이제 가격 탄력성이 되겠죠.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나오면 무조건 가격의 변화율을 곱하시면 돼요. 그 결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아요. 소양이 뭐냐면 소득 탄력성이 주어지면 그 값에다가 소득의 변화율을 곱해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물건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지금 가격이 10%가 올랐죠? 자, 계산할 때 퍼센트는 필요 없거든요. 숫자만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가격 탄력성이 0.8이에요. 일단 값만 구해볼게요. 10 곱하기 0.8이면 8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탄력성이 얼마가 나오든 간에 가격이 올랐다면 사는 쪽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른 만큼 구입 부담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부담이 커지니까 더 사게 돼요? 덜 사게 돼요? 덜 사게 되겠죠? 그래서 8이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10%가 늘어나려면 줄어든 8%에다가 늘어난 10%를 합해서 18%가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18%가 증가해야 결과적으로 10%가 증가하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럴 때 소득 탄력성이 0.5란 말이에요. 그럼 0.5 곱하기 얼마 해야만 18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죠. 0.5로 18을 나누시면 돼. 어차피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고 객관식은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숫자만 맞으면 되잖아요. 이거 계산기 있는 분들 5, 3, 15, 5, 6, 30이거든요. 그럼 퍼센트를 붙이건 빼건 관계없이 보기 5개 중에 숫자가 3, 6 나온 보기가 답이에요. 그럼 보기 5개 중에 3, 6 나온 보기가 3번이네요. 그럼 정답은 3번이죠. 자, 9번 봅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건데요. 시장을 완전 경쟁시장과 불완전 시장 구분할 때 완전 경쟁시장은 그렇죠. 동질품이 거래되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할 거고 또 정보가 공개적이기 때문에 우수한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초과 이윤의 획득이 불가능하다. 맞아요. 2번 불완전 시장은 정보가 공개적이지 못하여 정보 비용이 존재하므로 까진 좋았는데 불완전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이게 잘못됐죠.
우리 뭐 배웠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그 자체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고 불완전 시장도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할 때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배웠던 기억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길어서 외우기 어려우시면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일 수가 있다. 요거 한마디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답은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9번은 2번이 또 틀렸고 이건 옳은 걸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9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 보죠. 자, 강성 나왔죠. 여러분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 즉 공표된 정보나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배웠던 기억 나요 안 나요? 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효율적 시장은 초과 이윤의 획득이 불가능한 시장이지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한 시장이란 말이에요. 초과 이윤의 획득이 불가능한 것이지 정상적인 이윤은 얻게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부동산 시장은 여러 특성 때문에 그렇죠. 불완전 시장 모습을 가집니다. 그러나 비록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시장이라 할지라도 시장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완전 경쟁을 전제로 분석함이 바람직하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런데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한 시장 분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합니다. 5번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이유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건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문장인데 이 문장 속에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과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부분의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어떻게 배웠죠? 자, 부동산 시장이 나오는데 문장 속에서 투기가 가능해요. 초과 이윤 얻을 수 있어요. 라고 나오면 그때 정답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가 답인 거고 부동산 시장 나왔는데 정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정보 비용이란 말이 나오면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가 답이 된다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뿐이 없어요. 10번 거미집 이론이죠. 에치켈 틀린 겁니다. 일단 거미집 이론은 주거용보다 상공업용 부동산에 적용 시 유용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배웠어요? 거미줄은 상공에 친다라고 외워라 했죠. 자, 거미줄은 상공에 친다. 이걸 암기법이지만 우리 식대로 말한다면 거미집 이론은 상공업용 부동산에 적용이 되는 이론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2번 수요 공급의 시간적 갭이 존재함에 따라서 주기적인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의 과정을 거치면서 불균형의 폭이 커지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작아지게 돼요. 그럼 작아져서 장래 일정 시점에 가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미집 이론의 성격은 동태적 분석인데 비교 정학적이라고 하는 바람에 틀렸죠. 비교 정학이란 말은 정태적이란 말과 같은 거예요. 절대 우리가 배울 때 거미집 이론은 동태지 정태가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죠. 나머지 3, 4, 5번도 뭐 한번 정확히 알아보는데 특히 4번 같은 경우에 거미집 이론의 유형이 크게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으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맞죠? 수렴형은요, 수탄수, 발산형은 공탄발이죠. 이게 어떤 뜻이에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하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한다라고 배웠던 기억 나셔야 돼요. 자, 수요 탄력성이 1.5고요. 공급 탄력성 0.8이면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죠. 따라서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수렴해서 안정적 균형을 이룬다는 말은 옳은 지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11번 볼게요. 지대론 나왔죠? 틀린 거. 입찰지대란 토지 이용 주체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한의 지대까진 좋았는데 입찰지대는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지 정상 이윤이 0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되죠. 뭐 2번은 튀넨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튀넨 같은 경우는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경제지대, 파레토죠. 경제지대란 생산요소의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빼고 남은 잉여 부분이 되고요. 또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의 비중은 커진다.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뒤집어서 공급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전용 수입의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자, 고전합화 나왔죠. 토지를 자본과 구별했고요. 자연적 특성 강조했고 또 지대는 불로소득, 잉여라고 보았다는 거죠. 자, 마르크스 나왔죠. 마르크스는 절대지대설, 토지의 비옥도에 관계없이 토지를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말했던 학자 마르크스. 자, 12번 봐요. 상업입지론이죠. 옳은 거네요. 1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었다. 틀렸죠. 제가 수업할 때 강조했지만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의 중점 이 말 나오면 레일리와 허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탈러를 얘기할 때는요.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자,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말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일단 1번 틀렸고 2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의하면 상거래 영향력의 크기는 중심의 크기 또는 인구 규모에 비례하는 거죠. 반비례가 아니고 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인데 비례 그랬군요. 결국은 반비례와 비례의 위치가 바뀌어야만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되네요. 3번 허프의 확률 이론에 의하면 마찰계수가 2인 경우 마찰계수가 2라면 소비자가 특정 매장을 이동할 확률은 면적에 비례하고 근데 반비례했네요. 또 매장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인데 비례자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3번도 비례와 반비례 위치가 바뀌어야만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되겠고요. 4번 선매품 나왔죠. 근데 뒤에 보니까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에 구애받지 않는다. 아주 전형적인 표현인데 이 말 나오면 선매품이 아니라 전문품을 의미하고 있는 지문이죠. 틀렸고요. 5번 재화의 도달 범위란 특정 중심지가 제공하는 중심 기능에 대한 공간적 한계로 그 중심 기능에 대한 수요 수준이 0이 되는 위치를 말한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5번이네요. 자, 13번 볼게요. 도시 공간 구조론 옳지 않은 것. 자, 호이트의 선형이론 부채꼴 모양이죠. 자, 동심원 이론을 수정했고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다른 말로 고소득층일수록 접근성이 양호한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한다는 주장을 펼친 거 맞고요. 2번 버제스의 동심원 나왔죠. 그럼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하여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다. 그리고 버제스가 시카고 대학 교수였다 보니까 시카고시만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시카고가 아닌 도시에 이론이 적용된 바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이론으로서의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자, 호이트의 선형이론이죠. 그럼 교통, 특히 교통의 발달은 호이트만 나와야 돼. 만약 버제스가 나왔는데 교통의 발달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도시는 원의 모습이 변형돼 그렇죠. 부채꼴 형태로 교통축을 따라 성장한다. 교통축을 따라 성장하기 때문에 선형 이론을 다른 말로 축이론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또 부채꼴 이 말 대신에 쇠기 모양, 쇠기형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4번 다핵심이론 해리스 울만이죠. 교통기관의 현저한 발달로 종래 도시 내부에 집약되어 있던 업무시설과 주택이 자 간선도를 따라 리본 모양으로 확산된다. 이것은 베리의 유상도시 이론의 내용입니다. 유상이란 말은 이게 매듭 모양인데
자, 매듭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동서양을 만연하고 매듭의 기본 모양이 리본 모양 형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리본 모양 이 말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베리의 유상도시 이론이라고 답하시면 돼요. 그럼 다핵심이 아니죠. 자, 5번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 이론에서는 상호 편익, 모여 있으면 서로 좋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활동들은 한 곳에 모이는 게 좋으니까 집적 지향성을 다핵 입지의 발생 요인 중 하나로 본다. 정확히 맞네요. 자, 정답 5번이고요. 14번. 다음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외부 효과란 개인의 의도하지 않은, 자, 의도하지 않아야 외부 효과입니다. 만약 외부 효과를 써놓고 의도적이다, 요따구만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행위의 결과로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경제적 후생이란 말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익이나 손실을 초래한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럴 때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손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이익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도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외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2번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 여러분 외부 불경제가 결국은 부의 외부 효과예요. 그럼 부의 외부 효과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외우라고 정, 과소, 부, 과다. 자, 부의 외부 효과 나오면 사회적인 생산, 최적 생산량보다 너무 많이 생산되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정, 과, 소, 부, 과, 다를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자가 붙고요. 부의 외부 효과는 과대, 과다라는 말이 따라 붙습니다. 2번 맞았고요. 자,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경우 앞에서 끊어주고 아까 얘기했지만 크다, 작다 나왔다. 부등호 좀 그려주실 것. 자, 사회적 편익이 큰 거죠. 그리고 일단 편익자가 나오면 소비 측면, 수요 측면의 외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더불어 항상 제가 그랬죠. 사회적, 사적 이 말 나오면 누구만 본다? 사회만 본다. 그래서 사회 입장에서 좋은 말이 나오면 정의 외부 효과, 사회 입장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오면 부의 외부 효과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편익은 이익이죠. 그럼 사회 입장에서 이익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사회 입장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그럼 사회 입장에서 좋게 해석되면 정의 외부 효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맞고요. 주거지 인근에 공장이 설립돼서 주택 가치가 떨어진다. 또 주거지 인근에 공원이 설치돼서 주택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외부 환경의 영향을 통해서 부동산 가치의 상승 하락이 발생했으니까 외부 효과다. 맞죠? 5번. 이건 여러분 맞추셔야죠. 지역지구제 나오면 대표적으로 부의 외부 효과 제거 감소의 목적이 있는 거지 정의 외부 효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5번 볼게요. 토지 정책 수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용도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에서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적 행정적 장치다. 이걸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용도 지역지구제는 정부의 토지 정책 수단 중 토지 이용 규제에 해당이 된다. 이 뜻을 담고 있는 지문이에요. 2번 토지은행, 다른 말로 토지 비축제도죠. 그럼 대량의 토지를 적절한 시기에 보다 싼 값에 공급할 수 있고 개인들에 의한 불규칙적이고 무질서한 난개발인 스포로를 방지할 수가 있다. 아주 정확하죠.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당연히 맞고 근데 4번이 답인데 왜냐하면 우리 지역지구제 나오면 형평성이 두 가지가 있다. 세대 간 형평성이 있고 지역 간 형평성 두 개가 있는데 꼭 구분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은 유지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지역 간 형평성은 보장될 수 없다는 게 문제점이다, 단점이다 라고 꼭 기억하실 바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역 간 형평성은 보장되고 세대 간 형평성은 유지되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앞뒤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 간 형평성 보장되지 않는 반면 세대 간 형평성은 유지된다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 되므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6번 볼게요. 임대주택 정책 옳은 건데요. 자, 공공임대주택 나왔죠. 그럼 임대주택 앞에 공공자 붙었으니까 공적 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기업 등이 어떤 저소득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직접 공급해주는 직접적인 개입수단이 공공임대주택이죠. 그러면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이 형성된다. 이 말은 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이 있다면 민간임대주택이 있겠죠. 그럼 같은 임대주택일지라도 민간업자가 만든 임대주택과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월세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이중가격이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또 그만큼 공공임차인에게는 사적 임대료와의 차액만큼을 주택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맞아요. 또 2번, 임대료 규제 시 임대료 공급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임대료 규제 효과는 크게 발생. 임대료 규제 효과는요, 공급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크게 발생합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임대료 규제할 때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량이 감소한다. 안 그래요? 자,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건 맞지만 단기에는요, 수요가 증가할 뿐이지 공급의 변화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월세가 내려갔다고 해서 곧바로 이 월세방이 줄어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게 돼서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 현상이 더욱 커지게 된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에는 임대주택량의 변화가 없는데 감소한다고 썼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임대료 보조금을 주택 재화의 소비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쉽게 말하면 월세 낼 때만 쓰도록 한다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의 소비는 물론이고 임대주택 이외의 재화 소비도 증가한다고 배웠던 기억이 있으신 거죠? 4번 틀렸고 5번,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 이 말 나오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죠. 수요자 보조 또는 소비자 보조가 우월하다. 이게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근데 공급자 보조가 수요자 보조보다 우월하다 했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의 위치가 바뀌어야죠. 자,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볼게요.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맞죠? 탄력적일수록 세금 적게,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많이 부담한다. 배웠던 기억 나실 거예요. 2번, 증여세는 국세고요. 재산세가 지방세인 건 맞았죠. 옳았어요. 그런데 양자는 모두 취득 단계다. 아니죠. 증여세는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세금 맞지만 재산세는 보유 단계에 부과하는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 취득이다. 이게 잘못된 거죠.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재산세가 올라가 3번에 세금이 올라갔거든요. 세금이 올라갈 때 수요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임차인, 세입자에게 조세 전가, 세금의 일부가 넘어가게 된다. 맞죠? 원래 완전 탄력은요, 우리말로 하면 네가 다 부담이에요. 또 완전 비탄력은 내가 다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 너라고 하는 건 공급자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수요가 완전 탄력이란 말은 공급자가 세금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가 돼요. 마찬가지로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완전 비탄력이 내가 다 부담한다는 뜻이니까 내가 누구죠? 공급이란 말이에요. 이 문장도 해석해보면 공급자가 세금 전부를 부담한다의 의미가 되죠.
따라서 이걸 전부 우리말로 바꾸면 야, 월세방에 재산세가 부과될 때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는 부과된 세금의 일부를 세입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지 않겠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4번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일률적. 그럼 일률적이란 말 나오면요. 세금을 부과하건 깎아주건 둘 다 없는 사람에게 불리합니다. 즉 없는 사람이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역진세적 성격이 나타난다. 이 말은 전형적인 지문이죠. 자, 그래서 17번 정답은 2번이었네요. 18번 갑니다. 부동산 투자에 따른 지렛대 효과죠. 옳은 거예요. 지렛대 다른 말로 레버리지 효과. 1번 총투자 수익률. 이때 투자 대신에 자본자 붙여서 총자본 수익률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뭐 작다 크다 나오면 제발 부등호 좀 그리자. 그럼 먼저 첫 번째 1번 총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보다 낮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부의 지렛대 효과임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렛대 효과는 크게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 효과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일단 세 가지를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지분 수익률, 두 번째 총자본 수익률, 세 번째 저당 수익률. 세 가지를 비교해서 저당 수익률보다 총자본 수익이 높고 총자본 수익보다 지분 수익이 높을 때 정이죠. 그럼 어차피 정의 반대가 부 아닙니까? 그럼 부등호만 반대로 뒤집어 주신다면 부의 지렛대가 되고 중립은 이 세 가지 수익값이 모두 같은 값을 가질 때가 중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2번 저당 비율이 높다는 건 대부 비율. 남한테 돈을 많이 빌려온다는 거죠. 그만큼 레버리지 효과는 커지겠지만 남의 돈을 많이 끌어오는 만큼 채무 불이행, 빚을 갚지 못할 위험도 커지죠. 그럼 위험은 작아지는 게 아니고 커진다고 나와야죠. 3번 차입 이자율과 여기서 저당 수익률이 곧 이자율입니다. 총자본 수익률이 같다.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같다. 이것은 중립적 지렛대 효과죠. 그럼 정의 지렛대가 아니라 중립적 레버리지가 발생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4번 중립적 지렛대란 부채 비율의 증감이 지분 수익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확히 맞는 말이죠. 5번 전액 지분. 여러분 지분은 내 돈이죠. 그럼 내 돈만으로 투자한다면 남의 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렛대 효과는 발생할 수가 없죠. 왜? 지렛대가 누구 돈이니까 남의 돈,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나의 수익을 높이는 효과가 지렛대 효과인데 남의 돈 없이 내 돈만을 가지고 투자했다면 처음부터 지렛대 효과는 나올 수가 없는 구조죠. 자,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4번. 19번 다음의 내용을 기초로 지분 수익률 구해봐라. 자, 지분 수익률은요 아주 간단해요. 자, 분모가 지분 투자액 내 돈이에요. 자, 분자는 순영업소득 더하기 가치상승액 빼기 이자액으로 구하면 돼요. 일단 이 건물의 가격이 2억이거든요. 그럼 2억은 이 부동산 가격이면서 동시에 내 돈, 남의 돈 모두 합한 총투자액에 해당이 돼요. 근데 2억 중에서 지분, 내 돈의 비율이 40%예요. 그럼 2, 4, 8이니까 내 돈은 8천만 원임을 알 수가 있죠. 또 주어진 조건에서 순수익이 얼마다? 다른 말 없이 순수익 이렇게 나오면 그 자체가 순영업소득이라고 보셔도 지장 없어요. 순영업소득이 지금 4천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가치상승액이 2천 나와요. 근데 이자만 빼주면 돼요. 이자만. 그럼 2억 중에서 8천만 원이 내 돈이면 나머지 60%, 1, 62, 1억 2천만 원이 은행에서 빌려온 돈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금리가 이자율이 몇 퍼센트? 10%면 이자액이 1200이에요. 결론 4천 더하기 2천 6천이죠. 6천에서 1200 빼면 4800이 나오죠.
내 분모는 8천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객관식이니까 숫자만 맞으면 된다. 8천만 원, 4,800만 원 누를 거 없어요. 그냥 숫자만 볼게요. 8, 6에 48이죠? 맞죠? 그러면 뭐 60%건 6%건 6자가 나오면 끝나는 거 6자만 나오면. 그럼 보기 5개 중에 6이라는 숫자가 나온 보기는 3번뿐이 없으니까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0번 볼게요.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1번 위험의 관리 유형은 회피, 보유, 전가, 통제의 4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2번 서로 다른 2개 투자안 중 어느 한 투자안의 평균과 분산. 평균은 기대 수익률이고요. 분산은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에 예상 수익과 위험이 모두 크거나 모두 작으면요. 평균 분산법으로는 보다 우월한 투자 대안을 선택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2번 맞고. 자, 요구 수익보다 기대 수익이 높다고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가 앞뒤가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요구 수익보다 기대 수익이 지금 높아. 그럼 기대 수익이 높으니까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투자를 하니까 가치가 점점 상승하게 된다까진 좋아요. 다만 이 문장 3번 문장처럼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일치하지 않는다. 어디가 크든 작든 관계없어요. 양쪽이 같지 않아요. 라고 나오면 무조건 기대 수익률이 바뀐다고 나와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바뀌는 거지 요구 수익률이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럼 기대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요구수 나왔으니까 틀렸고 더불어 기대 수익률은 점점 하락하지 상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3번은 총체적 난국으로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4번의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높으면요. 투자합니다. 그러면 시장 가치가 투자 가치를 향해서 올라감으로써 양쪽이 같아지는 균형을 이루게 되죠. 다시 말하면 4번 문장은요.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가 뭐 어디가 크다 작다 같지 않다. 양쪽이 같지 않다. 그러면 시장 가치가 바뀌는 거지 투자 가치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네요. 자, 20번까지 풀어봤고 21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